정정당당하게 플레이하면 별과 별 사이를 여행하는 건 아마 불가능할 겁니다. 정정당당하다는 건 현재 우리가 이해하는 물리법칙을 따른다는 뜻이죠. 반칙을 쓴다는 건 치트코드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핵심 질문은 그 치트코드가 정말 존재하느냐는 거죠. 어느 정도는요. 그중 하나가 워프 드라이브입니다. 성간 여행이 가능한 기술이죠. 그런데 어떻게 작동하는 걸까요? 한번 알아봅시다. 먼저 이해해야 할 건 왜 아무리 빠른 우주선으로도 충분하지 않은가입니다. 최강의 엔진을 만들어서 다른 별을 향해 출발하면 안 되는 걸까요? 답은 거리입니다. 우주는 너무 넓습니다. 현재 인류가 만든 가장 빠른 물체는 나사의 파커 태양 탐사선입니다. 태양을 연구하기 위해 극도로 가까이 비행하도록 설계되었죠. 이 탐사선은 금성의 중력과 진공 속 지속적인 가속을 결합해 시속 약 430마일의 속도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파커는 작고 무인이며 어딘가에 도착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데이터를 수집해 지구로 전송할 뿐이죠. 그리고 그 속도로도 성간 여행에는 전혀 쓸모가 없습니다. 빛의 속도와 비교하면 파커는 사실상 제자리에 서 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빛은 시속 약 6억 6,900만 마일로 이동합니다. 이제 가장 가까운 별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프록시마 센타우리는 우리 태양계에서 가장 가까운 별로 센타우루스 자리에 있으며 약 4.2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즉, 빛의 속도로 여행할 수 있다 해도 도착하는데 4년 이상 걸린다는 뜻입니다. 안타깝게도 그건 불가능합니다. 왜 그렇게 빨리 갈 수 없는 걸까요? 왜 프록시마 센타우리에 1년, 아니 한 달 만에 갈 수 없을까요? 문제는 공학이 아니라 에너지입니다. 질량이 있는 물체는 가속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자동차를 생각해보세요. 200마력 엔진에는 속도 한계가 있습니다. 더 빨리 가려면 더 큰 마력, 더 많은 연료,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죠. 물리학으로 물체가 고속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질량, 저항, 거리를 고려해 정확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속도가 올라갈수록 필요한 에너지도 증가합니다. 하지만 빛의 속도에 가까워지면 수학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방정식에 따르면 실제로 광속에 도달하려면 무한한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런 양의 에너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질량이 있는 것은 절대 빛의 속도에 도달하거나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정정당당하게 플레이하면 성강여행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물론 이론적으로 거대한 우주선을 만들어 수만 년간 우주를 표류시킬 수는 있지만 위험하고 비용이 많이 들고 극도로 비현실적입니다. 그래서 물리학자들이 치트 코드를 찾기 시작한 거죠. 그중 하나가 워프 드라이브입니다. 우주선을 빛보다 빠르게 이동시키는 게 아닙니다. 대신 공간 자체를 움직이는 거죠. 이 아이디어는 1994년 물리학자 미겔 알쿠비에레가 처음 제안했습니다. 그의 해법은 우주선 주위에 버블을 만들어 시공간을 특정한 방식으로 왜곡할 수 있음을 수학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우주선 앞의 시공간은 수축하고 뒤의 시공간은 팽창하며 우주선은 그 가운데 가만히 있습니다. 우주선 입장에서는 빛보다 빠르게 움직이는 게 전혀 아닙니다. 하지만 외부에서 보면 버블이 엄청난 거리를 아주 짧은 시간에 통과합니다. 헷갈린다면 테이블에서 식탁볼을 잡아당기는 걸 생각해보세요. 충분히 빠르게 당기면 테이블 위 그릇은 움직이지 않죠. 그릇이 우주선이고 식탁보가 시공간이고 테이블은 우리가 가고 싶은 다른 은하의 한 지점입니다. 우주선이 공간을 가로지르는 게 아니라 공간이 우주선 아래로 미끄러지는 겁니다. 또는 움직이는 에스컬레이터 위에 가만히 서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갑자기 점프해서 천장의 가로대를 잡습니다. 발밑에서 에스컬레이터가 계속 움직이고 손을 놓고 내려서면 이전에 멀리 있던 다른 계단에 착지합니다. 가로대를 잡고 있는 동안 에스컬레이터라는 공간이 움직인 거죠. 워프 드라이브도 같은 원리입니다. 버블 안에서 승객들은 극심한 가속을 느끼지 않습니다. 버블 바깥에서는 시공간 자체가 왜곡되죠. 좋아 보이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음의 에너지입니다. 음의 에너지는 단순히 에너지가 적다는 게 아닙니다. 일반 에너지와 반대로 작용하는 에너지죠.
이해하려면 카시미르 효과라는 것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진공 속에서 두 금속판이 서로 마주하고 있습니다. 전하를 띠지 않지만 전도성이 있죠. 눈에 보이는 힘은 작용하지 않지만 음의 힘이 두 판을 서로 끌어당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두 판은 진공 속에 있습니다. 아무것도 밀어붙이지 않고 고전적 에너지도 관여하지 않습니다. 판은 완전히 비활성 상태지만 그 사이에서 양자 요동이 압력을 만들어 판을 서서히 가까워지게 합니다. 양자 물리학을 너무 깊이 파고들어 머리를 녹이진 맙시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판에 작용하는 압력은 일반 에너지가 아닌 음의 에너지에 의해 생기며 더 나아가 공간 자체에 작용합니다. 다시 말해, 일반 에너지는 물체를 진공 속에서 이동시킵니다. 음의 에너지는 진공 자체를 압축시킵니다. 카시미르 효과는 음의 에너지가 존재함을 증명하지만 극히 미세한 양에 불과합니다. 측정은 할 수 있지만 저장하거나 규모를 키우거나 유용하게 제어할 수는 없죠. 워프 드라이브에는 상상할 수 없는 양의 음의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우주선 전체를 둘러싼 시공간을 압축하고 늘릴 만큼 해야 하며 현재로서는 그만큼의 음의 에너지를 만드는 방법도 가능한지조차 모릅니다. 그래서 음의 에너지 기반 워프 드라이브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최근 과학자들이 성간 여행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한 이유는 뭘까요? 음의 에너지가 전혀 필요 없는 워프 드라이브 모델을 제안했기 때문입니다. 극도로 복잡한 수학을 사용해 연구자들은 일반적인 양의 에너지와 기존 물리 법칙만으로 워프와 유사한 효과를 만들 수 있을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간단한 비유를 들어보죠. 10억 톤짜리 크레인으로 집을 들어올려야 한다고 상상해보세요. 이것이 음의 에너지를 쓰는 기존 워프 드라이브입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완전히 비현실적이죠. 새로운 아이디어는 10억 톤 크레인 대신 극도로 복잡한 도르래, 지지대, 지렛대 시스템으로 집을 옮기는 것과 같습니다. 이 새로운 워프 드라이브 기능은 아직 이론으로만 존재합니다. 그 정밀함으로 시공간을 제어하는 기술은 현재 우리 수준을 훨씬 넘어섭니다.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수백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결국 비현실적으로 판명될 수도 있죠. 현재 가장 현실적인 성간 여행 방법은 열액 엔진으로 구동되는 거대한 우주선에 탑승해 놀라운 속도로 가속하는 겁니다. 네, 수백 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때쯤이면 인간의 수명이 훨씬 길어졌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극저온 캡슐도 사용할 수 있죠. 우주선에 탑승해 캡슐에서 잠들고 수천 년 후 다른 항성계에서 깨어나는 겁니다. 그 사이에 지구의 과학자들이 워프 드라이브나 완전히 새로운 기술을 발명했을 수도 있죠. 그래도 이 방법은 여전히 극도로 위험합니다. 여행 중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우주선이 고장나거나 목적지 행성이 거주 불가능하면요? 물론 이런 위험은 모두 사전에 철저히 계산해야 합니다. 이런 여행의 또 다른 방식은 영화 인터스텔라에서 보셨을 겁니다. 등장인물들이 다른 은하로 어떻게 갔는지 기억하시나요? 우주의 양끝을 연결하는 터널, 웜홀에 진입한 거죠. 웜홀이 어딘가에 나타나길 마냥 기다리는 건 좋은 계획이 아닙니다. 직접 그런 터널을 만드는 건 어쩌면 가능할 수도 있죠. 수백 년 후에는 그런 기술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모든 건 금방 실현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별들 사이가 아니라 도시, 국가, 대륙 사이의 여행을 즐겨봅시다. 다행히 그런 여행을 위한 믿을 수 있는 기술은 이미 있으니까요.